안녕하세요. 존버전략실입니다. 망했다, 끝났다, 이번엔 진짜 아니다. 요즘 이런 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오죠. 10월 11일 바이낸스 사태, 그리고 JP모건과 MSCI 제외 논란, 스트래티지의 우선주 배당금 지급을 위한 본주 판매,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겉으로만 보면 이거 진짜 탈출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순간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최고의 매수 타이밍인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만 보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진짜 죽은 차트다. 근데 이 차트 뒤에는 항상 이야기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하락에는 대략 여러 가지의 축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거는 스트래티지의 본주 청산 자금으로 우선주의 배당금을 2년치 확보한 이슈입니다. 스트래티지는 시장에서 사실상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 같은 상품이죠.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들고 있고 주가가 비트코인에 훨씬 과장되게 반응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우선주 배당금 2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주를 청산하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겠죠.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금 흐름이 불안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닐까? 물론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배당 안정성을 보장해 주려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회사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본주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스트래티지 주가에 부담이 되고 결국 비트코인 관련 자산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대표주가 방어적인 활동을 하면서 투자자 심리가 위축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건데요. 스트래티지의 MSCI 지수 제외 논란입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 패시브 자금이 추종하는 대표적인 지수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지수에서 제외된다면 MSCI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수많은 패시브 펀드들이 규칙상 이 스트래티지를 매도해야 됩니다. 강제로요. 이거는 누가 기분 나빠서 파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기계적인 매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연결하죠. 스트래티지의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스트래티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고 비트코인 가격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이슈는 단순히 한 상장사의 문제를 넘어서 비트코인과 연동된 상장 자산에 들어가 있던 글로벌 자금의 포지션이 강제로 조정될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또 이와 덧대서 JP모건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스트래티지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면 이건 단순 개인 의견이 아니죠. 시장 참여자들에게 합리적으로 겁낼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미 마음이 불안했던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도 좀 고평가 같긴 했는데 모건도 위험하다고 하네? 그러면은 그냥 줄이자. 결국 이런 리포트 하나가 심리적으로는 핑계를 제공하고 실제로는 매도 물량을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같이 팔다 보니까 하락의 깊이는 더 깊어졌죠.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한번 나왔을 뿐인데도 체감상으로는 시장이 나를 공격하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10월 11일에 영상을 올렸었던 바이낸스 사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디테일 하나하나보다 신뢰라는 키워드예요. 바이낸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죠. 이런 곳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슈가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 머릿속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박힙니다. 역시 코인은 위험하다. 결국 저런 리스크 때문에 더 무서운 거다. 온체인 관점에서 본다 했을 때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블록이 생성되고 있고 네트워크는 멀쩡하지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호가를 대주던 마켓메이커들도 아주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사건으로 알고 있었던 FTX 사건의 10배면은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실제 돈이 드나드는 입구와 출구,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기가 꺼려지고 기존 투자자들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줄이자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마켓 메이커들도 이번 사태로 인해 리스크 대비 리턴이 너무 적다는 걸 또다시 깨닫고 유동성 공급에 소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조금만 흔들려도 하루에 뭐 7%, 8%, 이더리움은 10%씩 빠져버리는 이런 미친 상황을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코인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은 조금 덜해졌는데 다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공포를 꺼내오게 되면서 시장을 더 아래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인데요. 일본은 그동안 뭐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엔캐리를 통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죠. 근데 지금 이 다카이치 정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글로벌 자금들과 트레이더들은 엔캐리 포지션을 청산하고 전반적인 레버리지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자산이 무엇일까요? 바로 변동성이 큰 자산들이죠. 더군다나 호가도 없고 두들겨 맞을 대로 맞아버린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들이 조정받기 딱 좋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은 단순한 뭐 코인 악재라기보다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바이낸스, 일본 금리, MSCI 퇴출 이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명분 있는 공포가 만들어진 구간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동시에 겹치면서 이번에는 정말 망할 것 같다라는 스토리가 아주 그럴듯하게 완성된 상태인데요.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매수 버튼을 고민해야 할까요?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 숫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시장을 감정으로 나누면 딱 세 단계예요. 공포, 무관심, 탐욕.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뉴스와 커뮤니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딱 이 말이 나옵니다. 스트래티지도 돈 떨어져가지고 자기네 주식 팔고 MSCI인지 뭔지 거기에 제외 얘기도 나오고 유동성도 없고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데 이 정도면 진짜 끝난 거 아니야? 완전히 공포 구간입니다. 문제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공포 구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이 나서 움직이지 못해요. 과거를 한번 돌아볼게요. 중국의 채굴 금지, 헝다 파산 사태, 루나나 FTX 같은 대형 사고들, 그때마다 항상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이제 끝났다.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없다. 이거 그냥 물린 사람들 그냥 저승까지 끌고 가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은 그 악재의 이름이 스트래티지의 이슈, 바이낸스 사태,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적힌 단어만 바뀐 거지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 구조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차트를 다시 보면 그때가 장기적으로 저점 근처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그 공포 속에서 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조금씩 분할로 담아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대부분도 FTX가 망하고 나서 매수한 물량들이거든요. 그때 보면 저도 정말 무서웠는데 결국은 그때 산 사람들이 지금 제일 큰 승자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망했다니까 지금 바로 풀매수 가자. 이건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최저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이 장기 고점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공포 구간부터는 장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구간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지금은 명분이 있는 공포 구간이구나. 그렇다면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을 보았을 때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고민할 시기일 수는 있겠다. 공포, 그 다음 무관심의 구간, 그리고 마지막 탐욕 구간. 이 세 단계를 모두 지나면서 꾸준히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사이클이 끝났을 때 큰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가 더 마음이 편하신가요? 첫 번째로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 돌파, 기관과 개인 투자자 동시에 매수 러시, 이런 기사가 쏟아질 때 따라 들어가는 거. 두 번째, 뉴스에서 비트코인 붕괴, 코인 끝났다, 이런 기사들이 도배될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조용히 분할 매수하는 것. 심리적으로 편한 건 당연히 첫 번째예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말하죠. 뭐 지금 안 들어가면 인생 기회 놓친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은 쪽은 두 번째 선택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바로 그 두 번째 구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동산의 비유를 해볼게요. 완전히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집값이 폭등할 때는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산다. 영끌에서라도 들어가야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지난 사이클이 끝나면서 금리가 오르고 건설사들 퍼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집 사면 바보다.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무한 하락장 도래했다. 뭐 이런 하락론자 유튜버들이 좀 있죠. 그런데 그 시기에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곳, 공급이 제한적인 곳만 골라서 공포 구간에 갈아타기를 하신 분들이죠.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이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고 전 세계 모두가 공평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식과 수요가 확산되는 자산입니다. 부동산이 정책과 금리, 각종 이슈에 흔들리지만 결국 도심 핵심지라는 가치를 찾아가듯이 비트코인도 규제, 거래소 문제, 기업의 이슈, 금리 이슈들에 휘둘리다가도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와 희소성이 반영된 가격으로 다시 올라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부동산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금리도 오르고 건설사 문제도 터지고 부동산 끝났다. 모두가 이렇게 말할 때 진짜 부자들은 핵심 입지의 자산을 조금씩 담기 시작합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그와 비슷한 구간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예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장기적으로 사라질 만한 근본적인 이유가 생겼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면은 지금의 공포 구간은 도망칠 타이밍이 아니라 스스로 전략을 세워서 매수를 받기 시작해야 하는 타이밍이 되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은 명분 있는 공포가 형성된 구간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이번에는 진짜 망한 것 같다라는 순간이 나중에 보면은 좋은 매수 기회였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공포 구간의 핵심 자산을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사람이 사이클 끝났을 때 웃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건 하나죠. 망했다고 했을 때가 나중에 돌아보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다. 물론 빚을 내서 몰빵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로 한 방을 노리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시장을 보는 제 관점을 나누는 것이고 그래도 지금 가격이면은 저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하락을 외치는 사람들은 평생 매수하지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